저녁 7시가 넘은 시각, 부산의 3월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김소영은 40세의 나이로 오늘도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힘들었네. 소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둘째 수민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배고파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소영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 강민우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그들은 해운대의 깔끔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첫째 성수는 7살, 둘째 수민이는 4살이었던 그때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회사에 간 민우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늦은 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씨 회사 직원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전화 한 통으로 소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은 후 소영은 급히 민우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회사 자금을 모두 가지고 사라지셨어요. 회계 담당 직원의 말에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우가 사업 확장을 위해 받은 대출금과 투자금이 15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영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고 아파트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15억 원의 빚을 진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영은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7살 성수와 4살 수민이는 아빠가 언제 오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 일하러 가셨어. 곧 돌아올 거야. 그것이 소영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민우가 정말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문 앞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기다렸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돈 어디 숨겨뒀어? 남편이 어디 갔는지 말해. 거친 남자들의 협박에 소영은 아이들을 꼭 안고 떨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우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 소영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김소영 씨죠? 저는 대성건설 박철민 상무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우리 회사 프로젝트 자금 50억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과 아이들도 가만두지 않겠어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큰돈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남편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안 그러면. 전화가 끊어진 후 소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15억도 감당할 수 없는데 50억이라니. 도대체 민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날 밤 소영은 민우의 책상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단서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민우의 필체로 이상한 숫자들과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너와 아이들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날 미워하지 마. 사랑한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시댁이 있는 경상남도 김해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민우의 실종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빚에 대한 부담으로 그들을 오래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한 달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들을 사랑했지만 채권자들이 시댁까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빼앗길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해했습니다. 7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소영은 아이들과 함께 부산의 사하구에 있는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50만 원에 방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인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야 해요? 7살 성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만 여기서 살자. 소영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그녀 자신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소영은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나이도 40세로 많은 편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루 5만 원을 받고 남의 집 청소, 빨래, 요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2집을 돌면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아이들 교육비조차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일 더 없을까요? 소영은 가사도우미 소개소에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줌마, 이 나이에 너무 무리하면 몸 버려요. 그래도 한 곳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렇게 소영은 하루에 3집을 돌며 15시간씩 일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고생을 보며 빠르게 철이 들어갔습니다. 성수는 4살 수민이를 돌보며 엄마가 일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수민이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라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수민이의 말에 소영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 한 끼 못 해주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수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사기꾼이래요.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과 가족을 향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수야, 아빠는 사기꾼이 아니야. 아빠는 어려운 일 때문에 잠시 멀리 가신 거야. 소영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그녀도 점점 확신이 사라져갔습니다. 정말로 민우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성수는 12살이 되었고 수민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수는 우리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할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영이 일하던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영은 당황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향하는 할머니를 따라가던 소영은 그곳에서 한 의사와 마주쳤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저는 가사도우미입니다. 깔끔한 흰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의 의사는 김준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셨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김준성 의사의 말에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런 일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사도우미 분이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준성의 말에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순간 준성은 소영의 거칠어진 손과 여인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에게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집이 멀어요? 늦었는데 택시라도.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갈게요. 소영이 정중히 거절하려던 그때 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다른 일도 하고 계신가요? 우리 병원에서 환자분들 간병 도우미를 찾고 있거든요. 정말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간병 일은 가사도우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영은 김준성이 근무하는 부산 성심병원에서 간병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성은 소영의 성실함과 환자들을 돌보는 정성을 보며 점점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19년 성수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민이는 14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준성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따뜻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아직 법적으로 기혼자였습니다. 민우의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마음의 짐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성수는 이제 17살이 되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찾아오는 채권자들 앞에서는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빚은 누가 갚을 거야? 중년 남자의 거친 목소리에 수민이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소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준성이 소영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소영이 오늘 병원에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채권자가 준성을 노려보려던 순간 준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부산 성심병원 내과과장 김준성입니다. 혹시 김소영 씨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의사라는 직업의 권위 때문인지 채권자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이분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쳤는데 아직도 갚지 않아서 10년 전 일이라고 들었는데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준성의 침착한 질문에 채권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법적 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소영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계속 괴롭혀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남편이 진 빚을 부인과 자녀가
평생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성의 단호한 말에 채권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소영은 준성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소영 씨,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가요? 준성의 진지한 물음에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영의 말에 준성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영은 민우를 기다리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혹시 실종 신고는 하셨나요? 처음에 했었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업 실패로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성수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김 선생님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7살이 된 성수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서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수야, 아빠는 정말 돌아오실까요? 성수의 질문에 소영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운명처럼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추운 겨울밤 소영이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때였습니다. 응급실에 한 남자가 실려왔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보이는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지갑을 뒤졌을 때 낡은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강민우, 1968년생.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소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 소영 씨, 괜찮으세요? 동료들이 놀라며 소영을 부축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병실에 누워 있는 남자는 10년 전의 민우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병으로 인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남편 강민우였습니다. 준성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소영 씨, 정말 남편분이 맞나요? 네, 분명해요. 준성은 민우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네요.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도 몇 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때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그의 눈동자가 소영을 발견하고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소영아, 정말 소영이야?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소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소영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수와 수민이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수민이는 4살 때 헤어진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7살 성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어릴 적 흐릿한 기억 속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나타난 거예요? 성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수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성수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쌓인 감정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민우는 소영에게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진짜 도망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15억의 빚은 뭐고 회사 자금은 뭐예요? 소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성건설 박철민이 나를 불렀어.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서 민우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하청 계약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들은 나를 이용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고 했던 거야. 소영은 민우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 하지만 그들이 협박했어. 너와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민이 직접 말했어. 가족이 소중하면 우리 말을 들어라. 안 그러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아니야.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박철민은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었어. 내가 신고해봤자 오히려 나만 죄인이 되고 너희는 더 위험해질 상황이었어. 민우는 계속해서 10년 전의 그날 밤을 회상했습니다. 마지막에 박철민이 제안했어.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지면 너희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단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럼 그 50억은?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 모든 게 그들의 조작이었어.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들도 모두 그들이 만든 거야. 소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넘어갔어. 거기서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공장 일을 했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 민우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매일 밤 너희 생각을 했어. 소영이 너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 박철민의 위협 때문에. 그럼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았어. 치료받을 돈도 없고 중국에서는 한계가 있었어. 그리고 죽기 전에 너희에게 진실만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민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소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간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영아,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지키려고 했던 거야. 민우의 절절한 목소리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성수와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준성이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 아빠예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4살이었던 그녀에게 아버지는 거의 기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수민아, 아빠야. 많이 컸구나. 민우가 손을 뻗었지만 수민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성수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성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 10년 동안 가족을 버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성수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가는 게 답이었나요? 성수야, 엄마가 가사도우미 일하면서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알아요? 성수의 말에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분노가 너무나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준성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간 소영과 아이들을 지켜봐온 그에게도 이 갑작스러운 재회는 충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가족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아버지와 마주보는 것조차 거부했고 수민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준성은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소영은 준성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동안 그녀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준성에게 이런 혼란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준성의 말에 소영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민우의 병실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대성건설의 박철민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강민우. 박철민은 10년 전보다 더 위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성건설의 회장까지 올라선 그였습니다. 왜 여기에? 민우는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직도 우리 약속을 기억하고 있겠지? 나는 약속을 지켰어. 10년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잖아. 하지만 지금 돌아왔네. 그리고 혹시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박철민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민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야.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자네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가족은 어떨까? 특히 의대를 꿈꾸는 아들과 예쁜 딸은? 박철민은 성수와 수민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감시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건드리지 마. 그럼 조용히 죽어. 그게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야. 박철민이 떠난 후 민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 민우를 찾았을 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소영아, 나는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도 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당신도 힘들어하잖아. 소영은 민우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갑자기 병원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원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준성이 말렸지만 민우는 완고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치료받아야죠. 소영아, 나는 이미 늦었어.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민우는 준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소영이와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준성과 소영 모두 민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던 그가 왜 갑자기 떠나겠다는 건지. 그런데 그날 오후 성수가 민우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할 말이 있어요. 성수는 며칠간 깊이 생각한 후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성수야, 1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사정을 듣고 보니 아버지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왜 지금 또 떠나려고 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가요? 성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이에요. 성수는 17살이었지만 이미 상당히 성숙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우리를 지키려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이유 아니에요? 민우는 아들의 예리함에 놀랐습니다. 누가 또 협박했죠?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이요? 성수야, 위험해. 너희가 다칠 수 있어. 아버지, 1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제 17살이고 엄마에게는 김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아요. 성수의 말에 민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수야, 하지만 박철민은 지금 대성건설의 회장이야. 권력이 10년 전보다 훨씬 커졌어. 그럼 계속 숨어 살 건가요? 평생? 성수의 말에 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곧 성인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어요. 김 선생님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수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돕겠다고 하면서 정작 제 아버지는 도울 수 없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살에 헤어진 아들이 이렇게 성숙한 청년으로 자라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영, 성수, 수민이, 그리고 민우가 함께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박철민이 또 위협했어요? 성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민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제 병원에 왔어. 입을 열면 너희를 해치겠다고 했어. 10년 전과 똑같네요. 소영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엄마,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그녀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도 경찰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 민우의 말에 준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언론의 힘도 강하고 시민들의 인권의식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성은 의사로서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들. 하지만 박철민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민우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평생 도망 다닐 순 없어요. 언젠가는 맞서야죠. 성수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10년을 잃었는데 마지막까지 또 잃을 순 없어요. 성수의 진심 어린 말에 민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민우는 가족과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성은 자신이 아는 인권 변호사 이정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10년간 숨어 지내셨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협박을 받고 계신다고요? 이정훈 변호사는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과 강요죄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사건도 다시 조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이 어제 병원에서 한 협박은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접촉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희망적인 말을 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철민은 이미 대성건설 회장이라는 막강한 지위에 있었고 10년간 쌓아온 인맥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박철민의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병원장님이 부르십니다. 준성이 병원장실에 갔을 때 그곳에는 병원장과 함께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성아,
이분은 대성건설의 박 회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제가 준성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철민의 미소는 위선적이었습니다. 최근에 강민우 씨와 가까이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그분은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 같은 훌륭한 의사가 그런 분과 엮이시면 안 되죠.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요. 병원장도 박철민의 편을 들었습니다. 준성아, 병원 입장에서도 곤란한 일이야. 대성건설은 우리 병원의 주요 후원자거든. 준성은 압박을 느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와는 별개입니다. 김 선생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박철민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성은 소영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영 씨,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선생님까지 피해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소영은 준성을 걱정했습니다. 10년간 혼자 버텨온 그녀에게 준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소영 씨, 저는 지난 수년간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준성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변호사 이정우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옛 기록들을 뒤지고 당시 민우의 회사 직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요? 강 사장님이 돈을 가져간 게 아니었다고요? 당시 회계 담당이었던 김 과장은 10년 만에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장부가 너무 깔끔하게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어요. 대성건설에서 입을 다물라고 압력을 넣었거든요. 제 가족들도 위협했고요. 이정우는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증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대성건설 내부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당시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박철민이 강민우 씨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당시 비서였거든요. 이정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나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최근에 박철민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녹음 파일에는 박철민이 민우를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우, 내가 입을 열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조용히 사라져.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야. 그럼 제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지는 것뿐이야. 1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이정훈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10년 전의 협박과 강요, 그리고 최근의 재협박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박철민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녹음 파일과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박철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성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들이 접근했습니다. 너 강민우 아들이지? 내 아버지한테 전해라. 조용히 하라고.
성수는 무서웠지만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협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요? 이 녀석이. 남자들이 성수를 해하려는 순간 마침 준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수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준성의 등장에 남자들은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성수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김 선생님 덕분에요. 그날 밤 가족들은 더욱 굳게 뭉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정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박철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됩니다. 그 전에 그가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피해 계세요. 경찰에서 보호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10년 전에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맞서겠어요. 아버지, 성수야, 아빠가 10년 전에 용기가 없었어서 너희가 고생했어. 이번에는 용기를 내볼게. 민우의 결연한 의지에 가족들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박철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철민이 구속되자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건설 박철민 회장, 10년 전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 무고한 가족 10년간 고통. 재벌가의 갑질 논란. 뉴스를 본 소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그들을 괴롭혔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소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나니 오히려 몸이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성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오히려 평온해.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0년간 가슴에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박철민은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순간 법정에 있던 민우의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성수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견하다. 아빠보다 훨씬 용감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우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린 가족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아빠, 제가 의대에 합격하면 아버지 같은 환자들을 많이 도와드릴게요. 성수는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분노는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민아,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정훈 선생님처럼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변호사요. 14살 수민이의 꿈을 들으며 민우는 뿌듯했습니다. 민우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 후 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소영이 준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길어봐야 한 달, 아니면 몇 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준성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민우를 지켜보면서 그가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하나하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네, 아버지. 아빠가 1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7살부터 17살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하지 못했어. 아버지,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엄마가 정말 잘 키워주신 것 같아. 그리고 너도 참 대견하게 자랐어. 성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수민이와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민아, 아빠가 내가 4살 때 떠났으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 어렴풋이 기억나요. 아빠가 저를 안아주시던 따뜻한 느낌이요. 수민이의 말에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지? 아빠도 응원할게.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 마지막으로 소영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여보, 나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김 선생님 말이야. 민우는 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이와 아이들을 지켜봐 주셔서. 강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소영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며칠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수와 수민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철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민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10년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 고생하신 분,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신 분, 사람들의 추도사를 들으며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사기꾼의 아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도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워져야 합니다. 장례를 마친 후 소영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10년간 기다린 남편을 다시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성과 아이들이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성수의 위로에 소영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한편 박철민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한 가정을 10년간 고통스럽게 했으며 권력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판사의 준엄한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소영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 자신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유방암 초기 단계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준성의 말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암이라고요? 그동안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안 돼요. 수민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마저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 수민아.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촉이라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대. 소영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준성은 소영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하고 개인적으로도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소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소영의 마음에는 준성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조심스러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전이도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해요. 준성의 말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소영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우와의 10년간의 이별, 그리고 마지막 몇 개월간의 재회, 그리고 지금 자신을 돌봐주는 준성의 마음. 엄마, 김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어느 날 성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수야, 아버지도 김 선생님에게 엄마를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성수의 말에 소영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민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김 선생님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말에 소영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지 1년 후 소영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소영 씨.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준성의 기쁜 표정을 보며 소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소영 씨와 아이들을 알게 되어서 제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어요. 준성의 고백에 소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소영 씨,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며칠 후 준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 몇 년간 소영 씨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준성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만 몰두해 왔던 그에게 소영의 가족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백을 받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급하게 답하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소영은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김 선생님이 프로포즈한 거예요? 수민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저는 찬성이에요. 수민이의 즉답에 소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성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김 선생님에게 엄마를 부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리고 김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 계셨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성수의 말에 소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응원을 받은 소영은 준성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2년 후 소영과 준성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수는 19살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수민이는 16살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수민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머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네요. 성수가 준성에게 말했습니다. 성수야, 나는 내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좋은 새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준성의 진심 어린 말에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성은 소영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빠, 대학 원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성수는 자연스럽게 준성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의대가 목표라고 했지? 성적을 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준성은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아빠처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게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어. 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야.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성수는 준성의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수민이도 준성을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아빠, 저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수민아, 내가 그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름다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과도 잘 맞고. 준성은 수민이의 정의감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후 소영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요? 준성은 깜짝 놀라며 소영을 안아주었습니다. 47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수와 수민이도 새로운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저희에게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수민아.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몇 달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소영과 준성은 아이의 이름을 소희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언니야, 내가 소희 언니야. 수민이는 갓난아기인 소희를 보며 벌써 언니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수도 새로운 동생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성수의 말에 모든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4년 성수는 의학과 3년째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는 학업에 매진하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성수야, 공부는 어때? 준성이 저녁 식사 때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아버지. 특히 뇌과학이 흥미로워요. 그래, 환자를 돌보는 마음을 잊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해. 성수는 졸업 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준성처럼 내과 전문의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민이는 법학과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그녀는 방학 때마다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법조계의 현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법학 공부는 어때? 어렵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헌법과 민법을 배우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수민이는 아버지 민우처럼 정의로운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소희는 4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오빠들과 달리 예술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소희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엄마가 응원할게. 소영은 이제 5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준성과 함께 행복한 중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가 대학에서 돌아와 가족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성수야? 소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제가 의대 졸업 후에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가고 싶어요. 가족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프리카요? 왜 갑자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에서 의료진이 정말 부족하다고 해요.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수야,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성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준성은 성수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성수야,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자. 수민이도 오빠를 응원했습니다. 오빠 멋있어. 나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할 거야. 우리 가족 모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군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과 준성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성수도 이제 다 컸고. 그래요. 정말 잘 키웠어요, 소영 씨. 우리가 함께한 이 5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소영은 준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소영 씨와 아이들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소영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민의 변호사로부터였습니다. 김소영 씨, 박철민 씨가 출소 후 사과의 뜻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박철민이 벌써 출소했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출소요? 언제요? 작년에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그동안 깊이 반성하셨고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영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준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민이도 오빠 편이었습니다. 저도 성수 오빠 말에 동의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우리를 찾아와요? 하지만 소영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미 행복해졌어.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엄마, 성수가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가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수민이도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런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준성이 소영의 생각에 공감했습니다. 소영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를 돈으로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 돈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결국 가족들은 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단 박철민을 직접 만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돈은 우리만을 위해 쓰지 말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써야 해. 소영의 말에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후 가족들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희가 H&K 희망재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준성이 제안했습니다. H&K요? 소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희망과 친절이라는 뜻이야, 소희야. 소영이 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네요. 성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성수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수민이는 법률 상담 지원을, 준성은 의료진 파견을, 소영은 전체적인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도 도울 수 있어요. 4살 소희가 귀엽게 말했습니다. 그럼 소희는 우리 재단의 희망 전도사가 되는 거야. 소영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 김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민우를 기억하는 사람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소영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따뜻한 손길들 때문이었습니다. 김준호 의사님, 이정훈 변호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저를 믿어준 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제 남편 강민우도 이 재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법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겠습니다. 성수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면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H&K 희망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민이도 다짐을 밝혔습니다. 저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담당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1년 후 가족들의 꿈이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프리카 케냐로 의료봉사를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수야,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소영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오겠어요. 아들아, 자랑스럽다. 준성도 성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환자를 돌보는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공항에서 성수를 배웅하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소희는 오빠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오빠, 빨리 돌아와요. 그래, 소희야. 오빠가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금방 돌아올게. 한편 수민이는 사법고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수민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엄마. 이정훈 선생님 사무실에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어느 날 수민이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우리 재단이 신문에 났어요. 정말? 신문 기사에는 H&K 희망재단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성수의 아프리카 의료봉사, 무료 법률 상담, 그리고 어려운 가정 지원 프로그램까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소영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성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과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5살이 된 소희도 이제 재단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오빠들처럼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소희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성수가 아프리카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온 편지가 가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작은 도움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소영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H&K 희망재단에서 보내주신 의료기기들 덕분에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편지와 함께 온 사진에는 성수가 현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민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즈음 수민이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수민아. 온 가족이 수민이를 축하했습니다. 특히 이정훈 변호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수민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사법연수원 과정만 마치면 진짜 변호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수민이의 합격 소식은 아프리카에 있는 성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가 보낸 축하 영상 편지에서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수민아, 정말 축하해. 우리 가족이 다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2025년 봄, 성수가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온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빠, 소희가 가장 먼저 달려가 성수를 안았습니다. 소희야, 많이 컸네. 그림 실력도 늘었다면서? 네. 오빠 보고 싶어서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수는 한층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의학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향한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성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은 그가 더욱 훌륭한 의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민이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이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료 변론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수민이가 가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건인데?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사건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소영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16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긴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우 아버지 산소에 다 함께 가는 건 어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온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말 가족들은 민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가족 나들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왔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성수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우리 가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게요. 수민이도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소희예요.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5살 소희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자랐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보여준 용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준성도 민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약속 지키고 있어요. 소영 씨와 아이들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묘지를 떠나는 길에 소영은 뒤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따뜻한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네요. 수민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요? 성수도 동의했습니다. 준성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아빠,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죠? 소희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소희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주니까 항상 행복할 거야. 소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소영과 준성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그래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어요. 앞으로도 H&K 희망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죠? 네, 성수와 수민이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소영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그 증거죠. 준성이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아픔은 추억으로, 현재의 행복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은 사랑으로 채워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6년간의 긴 시련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김소영 씨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어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 다음에는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